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돈. 과거 조선시대의 돈이란 엽전의 대명사 상평통보였고, 이는 전국적으로 유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였다. 조선 내내 유통된 조선 왕조의 법화로서의 지위를 일단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성종 때부터 화폐 유통을 위한 역대 왕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현물 화폐를 능가하는 고액의 화폐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던 점도 화폐 발달이 늦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숙종 17세기 말 전국적으로 유통된 상평통보는 300여 년 동안 지속되며 조선 사회를 변화해갔다. 사회경제적인 효과는 이 국가의 어떤 부를 좀 확대해 나가고 또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평통보는 어떻게 성공적인 화폐가 됐을까? 건원중보에서 상평통보까지 화폐, 그 천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통영에 위치한 삼도 수군 통제영. 조선수군의 당당한 위용을 알리고자 100년 만에 복원이 이루어진 조선수군 최고의 관청이다. 그런데 지난 2007년 통제영 복원 과정에서 뜻밖에도 화폐를 만들던 주전소가 발견됐다.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주화 제전소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다. 여기가 제1로 엽전을 불에 달고 와서 만드는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1로고 여기가 제2로 여기가 제3로예요. 주전소 공방시설과 폐기장 등이 확인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관련 유구가 발굴됐다. 주전소지에는 동전을 주조한 흔적을 알 수 있는 가지쇠와 쇠를 녹이는 데 쓰이는 도가니가 발굴됐다. 그리고 주전소지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폐기장의 목탄 더미 속에서는 구멍이나 문양을 새기지 않은 미완성의 동전을 비롯해 20매에서 50매의 상평통보 다발이 출토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주전소가 발굴되었고 규모가 엄청나게 큰 주전소인데 지금 일부분만 발굴하게 되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엽전이라는 말은 주조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주물을 위해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매달린 것과 같은 모양의 형틀에서 동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동전을 만들던 가지쇠 및 쇠를 녹였던 도가니 등의 주전소가 발견됨으로써 당시 통제영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이번에 발견된 그 통제영 주전소지에서 나온 이 동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전소지, 특히나 그 중앙이 아닌 지방에 있었던 그 국가기관에서 상평통보를 발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을 발견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중앙뿐만 아니라 평양, 개성, 통영과 같은 큰 병영이나 가명 등에서도 화폐를 발행했었다. 통제영에서 주조된 것은 대부분 조선을 대표하는 화폐인 상평통보로 18세기 영조 때에 제작된 것이었다. 상평통보는 이제 조선 후기에 발행 유통되었던 대표적인 동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연간에 상평통보가 발행되어서 했었는데, 그게 통제영의 경우에는
영조연간, 영조 14년 1742년에 그러니까 통제영에서 주저하게 되면서부터 사용하게 됐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평통보는 네모진 구멍의 둥근 모양인 천원지방,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동양 사상을 담고 있다. 앞면에는 떳떳이 평등하게 널리 통용되는 보배라는 뜻의 상평통보라는 글자가 새겨졌고, 뒷면에는 품질을 관리하고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주주한 관청의 약자나 천자문, 오행, 숫자나 부호 등이 표시되었다. 글자의 서체나 크기, 테두리의 너비, 동전의 크기 등의 차이를 통해 유형을 다양하게 세분했다. 그렇다면 당시 상평통보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 상평통보의 한 양의 가치를 대략 보면 은에 비해서는 약 그 4분의 1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 그리고 은 한 양보다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의 화폐 단위가 한 양의 10분의 1이 전이고 또 일전에 또 10분의 1이 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 그 다음에 일전 한 양 이렇게 되니까 결국 100푼이 한 양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한 양으로 구매할 수 있는 쌀이 지금의 20kg 정도였다. 지금의 시세로 보면 한 양의 가치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되고, 한 푼은 100분의 1이므로 약 400원에서 500원 정도다. 그러니까 한 푼 줍쇼 하는 것은 400에서 500원을 달라는 것이다. 상평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이 뜻은 상시 평준이라고 하는 그런 줄임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의미는 항상 이 평준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가격을 구현하고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화가 등장하기 전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방해 화폐를 만들었다. 칼 모양을 본뜬 중국의 명도전이나 농기구 모양의 포전, 물고기 모양의 어화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등장한 화폐는 자모전이다. 동국 사략에는 자모전이라는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조선이나 낙랑 지역에서 중국 연나라의 명화전이나 무령왕릉에서 오수전과 같은 중국 돈이 출토돼 국제 교역을 짐작하게 한다. 유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고려 성종 때의 건원 중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화폐 중에 가장 오래된 화폐인데요. 성종 15년 996년에 만들어진 화폐로 뒷면에 동국이라는 두 글자를 넣어서 우리나라만의 독창성을 살린 화폐입니다. 일찍이 화폐의 필요성에 주목한 이들이 많았다. 송나라 유학을 다녀온 의천이 대표적이다. 무릇 임금으로서 돈을 만들고 화폐를 제정함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시책입니다. 그는 상소본을 통해 화폐의 장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화폐 유입을 적극 주장했다. 중국에 발달된 화폐 경제를 접한 지식인들에게는 그 편리성으로 인해 자극이 됐던 것인데, 의천의 형이었던 숙종은 주전관을 세우고 해동통보와 사만통보 등을 만들어 유통케 하였다. 고려시대 때도 금속화폐가 많이는 나왔어요. 뭐 동국중보, 동국통보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외무역을 활발히 했기 때문에 금속화폐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그런 것들로 실제적인 뭐 쌀을 산다던가 계란을 산다던가 이런 실제적인 생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폐 유통은 모두 실패했다. 당시 사람들은
화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임춘이 지은 공방전이 그 대표적이다. 사람들에게 농업을 전시하고 돈을 쫓아 상업을 중시하게 만드니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악이다. 조선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성계는 원나라 교초를 번떠 저화를 발행했고 세종 또한 조선 통보를 유통시켰지만 실패했다.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걸 돈이라는 게 이 무슨 금속 가지고 과연 정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많았다라는 거죠. 정부의 위로부터 이런 강한 의지가 일반 민들에게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이 일반 민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뜻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어떤 그런 아래로부터 했던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평통보가 만들어졌고 유통에 성공했다. 군신으로서 입시한 자가 모두 그 편리함을 말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시중에 유통하게 하였다. 이때가 1678년 17세기의 일이다. 당시 세계는 은 유통 및 무역권이 형성된 시기였다. 16세기에 이미 중국은 은 본위제의 화폐 경제가 정착하였고 일본 또한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 빠르게 화폐 경제 체제로 변모했다. 하지만 조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일까? 조선의 시장 규모라든지 혹은 교환의 규모상 현물 화폐를 능가하는 고액의 화폐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던 점도 화폐 발달이 늦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이 화폐로 사용되지 않았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발굽 모양의 은괴였던 중국의 마제은. 당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은 소비국이었고 은 매장량이 풍부한 일본은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의 은 수출국이었다. 당시 삼국의 무역을 보면 일본은 조선을 거쳐 중국으로 은을 수출했고 중국은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비단을, 그리고 조선은 중국과 일본 양쪽으로 인삼을 수출했다. 일본은 인삼 무역만을 위해 인삼 대왕 고은이라는 화폐를 발행할 정도로 인삼을 중히 여겼고 교역량 또한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은이었다. 무역을 통해 일본의 은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일본의 은이 감소하면 조선의 은으로 중국의 비단을 교환해야 했다. 당시 중국이 세계의 은을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조선에서 은을 화폐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은이 중국으로 계속해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의 당국자들이 우려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조선에서 일찌감치 연은 분리법 기술이 개발됐다는 점이다. 이는 은에 함유되어 있는 납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기술로 16세기 초 조선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일본에 전파되어 은 생산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된다. 연은 분리법이 이루어졌던 16세기에 이것이 일본에 전파되어서 일본의 은 생산이 대량으로 늘어나는데요. 이 은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은강 개발보다는 일본 은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은강 개발은 비교적 주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광 개발은 주춤했으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뤄진 중개 무역으로 인해 조선 경제는 활성화가 되었다. 역강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무역의 발달로 고액 화폐가 거래되었고 민간에서도 비단과 같은 고급품이 수입되면서 소비재 시장을 형성했다. 화폐가 필요해진 것이다. 17세기 후반이 되면은 토시나 가옥 거래와 같은 이런 데서 은이 화폐의 기능을 해나갑니다. 원래 그전에는
포목이 토지와 같은 고액거래에서 주요한 화폐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던 17세기 후반부터는 은이 이 기능을 일부 보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1690년대 이후로는 동전이 주조된 뒤에 이 동전이 고액거래의 가장 중요한 결제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17세기에 동전이 유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상평통보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상평통보의 그 뒷면에 새긴 표시로부터 어떤 주조 관청이라든지 또 주전로에 의한 주저앉들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동전의 화학 조성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또 시대별 또 주전소별로 동전을 만든 그 합금 배합비를 통해서 어떤 주조 기술 또 주조시 품질의 좋고 나쁜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원자 합금 분석 방법을 이용해 동전 성분의 함량을 분석했다. 고려시대 동전에서부터 조선시대 상평통보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동전은 구리가 주재료에 주석, 아연, 납 등 9개의 원소가 함유돼 있다. 고려시대 해동통보 그리고 조선통보는 모두 구리, 주석, 납으로 되어 있는 청동하고요. 당시 주재료인 구리는 한반도에서 채굴하기 어려워 수입해 사용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와 조선 초의 주전은 구리를 바탕으로 주석이 많은 청동하다. 반면 17세기 말 상평통보가 만들어지면서 구리에 아연을 섞은 황동화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각지에서 만들어진 동전에 10% 정도의 아연이 섞여 있다. 그 당시에는 그 주석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주석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가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아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석 대신에 아연을 넣어서 그 상평통보를 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17세기 조선에는 임진왜란이 있었다. 전쟁 중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여와 다량의 은을 사용함으로써 은화의 유통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가 하면 은 유출량이 많았던 일본의 은이 고갈되면서 은 대신 다량의 구리가 조선으로 흘러들어왔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 대일무역이 재개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이 동이 다량으로 수입됨에 따라서 이 주전 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평통보의 이 제조와 유통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화폐 유통이 절실해졌다. 농업에서는 이양법이 확산되어 김매기의 노동력이 절감됐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시행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진되었다. 여기에 대동법이 실시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교환 경제와 상품 경제가 발전하였고 화폐가 그 중심에 있었다.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환 수단이었는데 이런 것에 이 한계를 인식을 했고 화폐의 사용이 훨씬 편리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더하여 이제 그 당시 인조대에는 김신국 같은 학자라든가 또 숙종대, 허적, 권대웅과 같은 이런 관료들이 이런 화폐 유통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게 되면서 숙종 때 본격적으로 상평통보를 주저하고 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중단되기도 했으나 선조, 인조, 효종 등은 화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유통을 시도했다. 그리고 드디어 숙종 4년, 동전의 가치를 정하고 유통에 관한 규정을 정한 행전사목을 반포하고 4월 1일부로 동전을 유통시켰다. 조정에서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엽전을 쌀, 무명, 은화와 연계했고 세금이나 녹봉도 엽전을 사용해 안정성을 보장했다. 이런 노력으로 상평통보는 서서히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는 고려 성종대 처음 화폐를 시도한 이후 700년 만에 성공이었다. 돈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런 상점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이곳에서
화폐를 사용을 하게 한다라든가 또 세금을 이제 화폐로 받아주고 또 뭐 심지어 뭐 죄인의 뭐 보석금 같은 거 이런 것도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계속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이 화폐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거죠. 동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화는 한국은행에서 발주하고 조폐공사에서 제조하고 있다. 제조 방식은 대한제국 말기에 도입되어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아빈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아빈 방식이 그러니까 대량으로 고속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빈 방식은 금형을 만들어서 금형에다가 원재료인 우리의 소전을 가지고 이용해서 고속 고압으로 아빈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압사 방식으로 원형 틀에 극인을 찍어낸 후 고속 아빈기에 주화의 재료가 되는 소전을 넣어 무늬가 새겨진 금속 틀로 압력을 가하여 양면을 동시에 찍어낸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주화는 한국은행으로 공급된 후 시중에 유통되는데 이런 아빈법은 숫자나 정교한 문양을 새기기에 적합하다. 과거에는 그냥 문자 위주의 디자인이었다면 지금은 문자뿐만 아니라 문양까지, 화려한 문양까지도 디자인해서 그것을 주화로 아빈하는 그런 기술이 가능해졌고요. 과거 주화 제조법은 달랐다. 동전 주조 기술을 전하는 유일한 문헌이 1905년 헐버트 박사가 쓴 코리아 리뷰라는 월간지다. 동전의 사용 역사와 그다음에 이제 또 동전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분은 관심이 많았어요. 그 동전이 이 가치, 내재 가치는 얼마고 또 액면 가치는 얼마고 또 그 주조는 그 만드는 동전을 만드는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것에서 이 논문에서 다뤘습니다. 한글을 비롯해 한국 문화에 정통했던 호모 헐버트가 한국의 동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환 가치가 미 금화 1달러에 그 우리나라 엽전 5,000개였다는 거예요. 그럼 5,000개에다가 125불을 곱하니까 62만 5,000개를 월급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당시 유경공원에 재직하며 받았던 월급이 수십만 개의 엽전이었던 것이다. 이에 헐버트는 한국 동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관한 글을 코리아 리뷰 3호로에 남겼다. 여기에는 1100년경부터 쓰기 시작한 동전의 역사에서부터 1880년 이후 민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과 동전의 주조 과정을 글과 사파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민간이 아무렇게나 막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 파장이 오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정부가 비교적 관리를 잘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주조 과정이 있죠. 주조를 하는데 뭐 배합은 어떻고 그래서 과학적인 문제까지 여기에서 다뤘습니다. 기록에 따라 상평 통보를 직접 제작해 보기로 했다. 과거에는 아빈이 아닌 주물 방식이었다. 먼저 거푸집에 모래를 채우고 틀을 만들게 되는데 나무 상자에 모래를 담고 다진 다음 모래의 표면을 밀어 단단하게 한다. 엽전의 형틀을 만들 때는 여러 개의 동전 모형이 서로 연결되도록 나뭇가지 모양의 골을 파는 방식으로 모래 표면에 찍어 자국을 남긴다.
제일 처음에 이제 엽전을 만들 때 우선 그 만들 수 있는 그 본이 있어야 돼요. 그 이제 본이 준비가 되면은 그 본을 가지고 이제 그 재료를 먼저 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객토라고 그 주물살을 가지고 암털, 수털을 이제 다져서 이제 건조를 잘 해가지고 센 물을 부으면 됩니다. 이제 이 방법이 그 옛날부터 계속 전해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는데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가니에 구리, 주석 등의 재료를 일정한 양으로 배 앞에 주전노에 넣고 고열에 녹여 쇳물을 만든다. 쇳물이 만들어지면 도가니를 꺼내어 거푸집의 구멍으로 쇳물을 부어 넣는데 동전의 재료인 금속의 배합 비율은 경우에 따라 달랐다. 아마 이제 판단하기에 이제 동합금 이제 그 육인데 노쇠를 갖고 이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청동 그러니까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고 또 일부는 아연을 섞은 그 노쇠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아서 수입이나 이런 게 자유로울 때가 아니니까 상당히 귀하게 다들 원자재 구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쇳물이 식어서 굳어지면 거푸집을 가르고 가지쇠에 여러 개의 동전이 줄지어 있는 것을 떼어낸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당시로선 대량의 엽전을 생산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주물 방식이었다. 이후 동전의 거친 부분을 갈아서 연마를 하고 광택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된다. 동전 주전은 금속 합금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최고의 장인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평통보는 숙종 때 처음 만들어진 당일전과 1년 후 규격을 달리해 제작된 당이전, 그리고 고종 때 조정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발행한 당오전과 고액 화폐인 당백전이 있다. 또한 왕실에서는 별전을 제작하기도 했다. 동전의 재질과 중량 등을 감식할 때 만든 일종의 기념화로 동물전이나 실패전, 부채전 등을 만들었다.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왕실이나 사대부들의 기호품으로 애용된 만큼 뛰어난 기술력이 더해져 다채롭고 빼어난 문양을 자랑했다. 청동하고 이제 이런 그 합금 기술도 서양에서는 못한 그런 합금 기술도 저희들이 또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좀 그 앞선 그런 그 합금이나 주조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상평통보는 중앙의 비변서와 상평청을 비롯해 지방의 가명 등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주조소가 운영되었다. 각지의 지방에서 대량으로 주조되었지만 관리는 철저하였다. 숙종 제위 시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자 판서를 지낸 이경희의 손자 며느리가 사설의 주전을 하다 발각되어 투옥되었고 위패를 하던 모든 사람이 사형에 처해질 만큼 엄격했다. 숙종 4년에 1678년도에 상평통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1908년에 유통이 정지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270여 년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역사상 이렇게
단일 화폐가 긴 시간 동안 유통이 된 것은 이 상평통보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평통보는 조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이정수 교수는 조선시대 일기나 매매 문서 등의 고문서를 분석해 상평통보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왔다. 이 책은 부안 김씨가의 고문서를 모아난 그런 책입니다. 이 문서는 부안 김씨가의 토지 매매 문서로서 1570년 선조 3년에 매매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이 논 63복을 그 오승목 100필로 이렇게 매매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1700년대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1701년 상평통보가 유통된 지 10여 년이 지난 토지 매매 문서를 보면 토지를 표가 아닌 돈으로 교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공개된 1700여 점의 매매 문서를 중심으로 통계를 낸 결과 17세기 매매 수단이 면포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동전으로 주도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성부 중심의 경기 지역은 1680년을 전후에 동전이 유통되었고 경상도는 1690년대 초반, 전라도는 1690년대 말에 유통되었다. 단 제주도와 국경지대는 19세기에서야 동전이 유통되었다. 당시 이 돈에 대한 인식이 일반 평민뿐만 아니라 양반들도 이제는 그 사회적인 신문과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같다가 하나의 일상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부가 곧 모든 일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문에서 117년 동안 이루어진 재산 투자 목록을 보면 흥미롭다. 전답은 물론이고 물품 납부에 관한 공인권 등 부를 위해 적극 투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전기와는 다른 점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일단 돈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문화가 없었고요. 그 이유는 선비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는데 안빈낙도라든가 청렴결백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인격 수양을 갖추는 것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교 사상의 청렴결백이 미덕이었던 선비들은 후기로 갈수록 돈이 없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인식이 커갔고 돈으로 양반을 사는 양반전이나 매점 매석을 통해 돈을 버는 허생전처럼 화폐의 폐해를 다룬 문학이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그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허생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부자인 변승업이라는 사람한테 돈 1만 냥을 빌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소설에서 바로 이 당시에 이쯤 되면 18세기 후반쯤 되면 화폐가 널리 사용되니까 이 돈을 빌리러 다니는 이런 부분도 문학작품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층민들에게는 윤리경제가 자리를 잡아갔다. 흥부 놀부전에서 보듯이 선한 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횡재담이나 돈은 선한 자가 가져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자리를 잡았다. 구비설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한 자가 거짓말을 할 때는 동정을 보이지만 악한 자, 그러니까 부자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서민들이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건 뭐를 말하냐면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 도덕적인 요구를 민중들이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금속화폐가 조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국제무역의 발달이 상업계를 성장시키며 자본을 축적하게 했고 화폐 유통은 상품 유통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화폐가 중요해지면서 부에 대한 사회 가치관이 변화했고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 숙종 때 상평통보의 유통이 가져오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효과는 이 국가의 어떤 부를 좀 확대해 나가고 또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 그런 교환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금속화폐로
바뀌고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거의 이제 그게 자리를 잡아서 그런 이제 금속 화폐의 그러니까 지금의 그 화폐의 개념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게 바로 상평통보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이제 큰 화폐인 거죠. 이태원의 지하철 역사가 아이들로 떠들썩해졌다. 역사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화폐를 관람하기 위한 것이다. 가운데 뭐가 뚫려 있어, 얘들아? 동전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지. 자, 이렇게 옛날 돈에는 구멍도 뚫려 있는 돈도 있었고, 우리 지금 사용하는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원 그런 것들이 지폐로 돼 있는 것들도 있어. 특히 구멍이 뚫린 옛날 돈에 호기심을 보이는 아이들. 우리나라의 각종 동전들을 직접 접하며 화폐의 역사와 가치를 배워가는 시간이다. 무거워요. 무겁지. 지금과 달랐던 무거운 돈꾸러미를 직접 들어보는가 하며 갖다 놓고. 대표적인 화폐인 상평통보를 가지고 탁본을 뜨며 옛날 돈을 체험해본다. 이 모두가 30년간 화폐를 수집해온 박용권 씨가 마련한 자리다. 네,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보여드리세요. 이렇게. 그렇지. 전시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는 이제 얘들이 와서 교육상 이렇게 와서 탁본뜨기라든가 이렇게 북한 앞에 만드는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현재 3,500여 점의 화폐를 소장하고 있는 그는 상평통보를 비롯해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화폐들을 두루 보여준다. 시대별로 달라지는 화폐는 곧 시대의 초상이기도 하다. 법칙보다는 화폐를 보면 그 시대의 시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쟁이라든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고 시대의 그 인물, 그다음에 살아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죠. 상평통보도 시대와 함께 달라졌다. 대원군의 당백전 유통으로 그 가치가 떨어진 상평통보는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으로 정부에 흡수되었다. 근 300년간 조선을 움직이며 사회를 변화시킨 상평통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성리학적인 가치 질서가 훼손되고 나아가서는 농업 중심의 봉건적 생산 양식이 붕괴되는 이런 현상을 상평통보가 촉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의 그 조선 사회에서 근대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역사의 과정에서 이 상평통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평통보는 17세기 변화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 탄생한 시대의 산물이자 조선 사회를 자극하며 발전시켜 나간 사회의 원동력이었다. 떳떳이 평등하게 널리 통용되라는 그 뜻을 따라 조선사에 깊숙이 돌고 돌았으나 평등하지는 않았다. 중상공업의 발전과 신분의 몰락과 해방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가져온 상평통보. 그것은 조선을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끈 뜨거운 불씨였다.